4월 14일 5개의 ETF가 새로 나옵니다. 반도체, AI, 우주테크. 솔직히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운용사 직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고요? 운용사 입장에서 ETF를 언제 내놓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고 싶어 미칠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ETF가 출시된다는 건 이미 그 시장이 상당히 달아올랐다는 신호예요. 매일 뉴스가 나오고 주변에서 다들 얘기하고 관련 주식들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태. 운용사는 바로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메타버스 열풍이 한창이던 때 메타버스 ETF가 쏟아져 나왔죠. 다들 미래 먹거리라며 뛰어들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반토막. 그 이상 난 상품도 있었어요. ETF가 나온 그 순간이 사실은 고점의 신호였던 거예요. 지금 반도체, AI, 우주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죠. 가슴이 두근거리죠. 나만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진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게 오늘 제가 꺼내려는 이야기예요. 자, 정말 소름 돋는 반전 하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 ETF를 내놓는 걸까요? 여러분, 반도체랑 AI, 우주테크 이 테마들이 언제 제일 뜨거웠을까요? 이미 작년 내내 뉴스에 나왔고 관련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태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미 몇 배가 오른 상태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미 이 테마로 주목받아온 지가 꽤 됐어요. 역설적이게도 ETF를 지금 내놓는 이유는 이미 테마가 충분히 달아올랐기 때문이에요. 운용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테마가 아직 아무도 모를 때 ETF를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요. 사람들이 이게 뭔데? 라며 지나치는 거죠. 근데 뉴스에서 맨날 나오고 주변에서 너 그거 샀어? 라는 말이 나올 때 ETF를 내놓으면 어떨까요? 삽시간에 자금이 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1년 메타버스 ETF 때 일어난 일이에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고 전 세계가 들썩이던 바로 그때 ETF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금이 몰렸어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죠? ETF가 나온다는 건 운용사가 지금 이 테마에 자금이 몰릴 것 같다고 판단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판단이 나오는 타이밍은 테마가 이미 달아오른 뒤예요. 관련 종목들이 이미 올라있는 뒤라는 거죠. 운용사가 ETF를 내놓기로 결정한 타이밍이 투자자에게 최적의 매수 시점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딱 3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21년 10월이었어요. 그때 전 세계 뉴스를 딱 하나의 단어가 점령했습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페이스북, 그 회사가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한 거죠. 그러자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메타버스가 뭐야? 라는 질문이 구글 검색어 1위를 찍고 뉴스마다 미래는 메타버스다. 메타버스에 올라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한국 금융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21년 10월 13일 삼성, 미래에셋, KB, NH아문디 4개의 대형 자산 운용사가 단 하루에 같은 날 동시에 메타버스 ETF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상장한 메타버스 ETF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화려했어요. 상장하고 한 달 만에 평균 수익률 플러스 27%를 기록했어요. 27%요. 은행 이자가 1년에 요즘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27%라니까요. 뉴스에선 메타버스 열풍. 지금이 기회라는 기사가 쏟아졌고요. 그 ETF를 담은 유튜브 영상들은 조회수가 수백만을 찍었죠. 다들 나만 빼고 다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에 뒤늦게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딱 2달 뒤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끝없는 추락이었어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이후 고점 대비 80에서 94%까지 폭락했어요. 대장주였던 한 종목은 주가가 77,000원에서 5,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돈이 6만 5천 원이 됐다는 거예요. ETF 자체도 순자산이 쪼그라들어서 결국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되면 순자산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긴 하지만 이미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강제 청산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자, 이 무서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 상장하는 5개 ETF를 하나씩 해부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자산운용이 내놓은 1QK 반도체 탑2 플러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ETF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2종목만 담는 ETF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고 하이닉스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ETF를 굳이 사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비중 자동 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이랑 하이닉스 주식을 5대5로 직접 들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이닉스가 폭등해서 내 주식 중에 하이닉스 비중이 칠 정도로 커지면 제가 직접 팔고 사고를 해야 비중을 맞출 수 있잖아요. ETF는 이걸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줘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번째 이유예요.
이름 끝에 붙은 플러스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해요. 이 플러스의 정체가 바로 레버리지 성격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아요. 오를 때는 일반 ETF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내릴 때는요?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뭔가 좋은 것만 더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위험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름만 보고 샀다가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생각보다 훨씬 크게 손실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같은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온 1QK 반도체 탑2 채권 혼합이에요. 이름에서 눈치채셨죠? 같은 삼성전자 더하기 하이닉스 구조인데 여기에 채권을 50% 섞은 거예요. 채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권은 국가나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이에요.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나라가 고마워요, 이자 줄게요 라고 쓴 종이를 주는 거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채권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금리랑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요.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고요? 미국은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금리가 더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이 ETF의 채권 절반이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ETF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달려있는 자동차예요. 반도체 주식이 오르면 주식 쪽 엔진이 돌고 금리가 더 내려가면 채권 쪽 엔진이 도는 거죠. 물론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고장날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흔들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 양쪽 다 손실이 나는 거니까요. 이 점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미래에셋이 내놓은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예요. 이번 5종목 중에서 신탁 원본액이 300억으로 제일 큰 상품이에요. 신탁 원본액이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해서 ETF가 상장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사전에 나 이거 살게요 라고 약속한 돈이에요.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이 이 ETF에 들어오기로 한 금액이죠. 300억이라는 건 그 큰 손들이 이 우주테크 테마에 꽤 강하게 베팅했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 ETF가 담는 게 뭐냐고요? 요즘 우주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잖아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회사요. 스타쉽 발사 성공,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IPO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앱으로 주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ETF가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담냐고요? 스페이스X에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 위성 관련 기업들, 우주 발사체 기업들, 군사 위성 기업들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동네에 맛집으로 소문난 치킨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치킨집 주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그 치킨집 옆에 있는 기름집이랑 밀가루집 주식을 사는 거예요. 치킨집이 잘 되면 덩달아 손님이 늘어서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치킨집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테크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ETF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뭘 사고 있는지는 알고 사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한국투자신탁에서 내놓은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예요. 신탁 원본액은 110억이고요. 아까 세 번째랑 테마가 거의 똑같죠. 미국 우주테크. 그런데 왜 비슷한 ETF 두 개가 같은 날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테마 선점 경쟁이에요. ETF도 마찬가지로 우주테크 ETF 하면 어떤 이름이 먼저 떠오르냐가 나중에 자금을 결정하거든요. 미래에셋이 먼저 내놓으면 한투 입장에선 늦어지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둘 다 서두른 거예요. 마치 같은 날 개업하는 치킨집 두 곳처럼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뭐가 다르냐고요? 딱 하나, 액티브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 타이거 ETF는 패시브 방식이에요. 패시브는 정해진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마치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서대로만 수업하는 선생님 같은 거예요. 에이스 ETF는 액티브 방식이에요. 펀드 매니저, 쉽게 말해서 전문 투자 관리자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정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의 실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고 운용 보수도 패시브보다 더 높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조건만 놓고 보면 타이거 쪽이 출발이 유리해요. 신탁원 본액이 300억대, 110억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규모가 크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괴리율이라는 게 작아지거든요. 괴리율이 뭐냐면 ETF의 실제 가치랑 거래 가격의 차이예요. 이게 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겨요. 다섯 번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내놓은 코액트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예요. 신탁원 본액은 80억.
이번 5종목 중에서 제일 작아요. 이 ETF가 주목하는 핵심은 HBM이에요. HBM, 한국말로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해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챗GPT 같은 AI 서비스 많이 쓰시잖아요. 그 AI가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빠른 계산이 필요해요. 그 계산을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라는 칩이에요. 그런데 GPU 혼자 아무리 빨리 계산해봤자 옆에서 데이터를 빨리 갖다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요리사에 비유해 볼게요. 아무리 천재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 공급이 느리면 요리가 늦어지잖아요. HBM이 바로 그 재료를 초고속으로 갖다주는 보조 역할이에요. AI 계산에서 HBM이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현재 엔비디아 HBM을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뒤쫓고 있어요. AI가 성장하는 한 HBM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방향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신탁원 본액 80억이 문제예요. ETF는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아래로 한 달 이상 유지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돼요. 80억에서 시작하면 상장 폐지 마지노선까지 여유가 고작 30억이에요.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순식간에 위험 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테마 방향은 맞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특히 5번째 코엑트, AI 메모리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요. 첫 번째 단계예요. 상장 초기예요. AI 메모리 반도체 테마가 뜨겁고 자금이 조금씩 들어와요. 80억에서 출발해서 아마 초기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단계예요. 두세 달 뒤에요. 반도체 업황이 살짝 꺾이거나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떨까요? 관련 주식들이 조정받으면서 이 ETF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세 번째 단계예요. 순자산이 50억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운용사가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 남아있던 투자자들도 서둘러 팔기 시작해요.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연쇄 매도를 불러일으켜요. 네 번째 단계예요. 상장 폐지 결정이 나요. 투자자들은 순자산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아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강제 청산되는 거예요. 이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는요. 꼭 내가 코엑트 ETF를 샀을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테마의 다른 ETF들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한 ETF에서 자금이 빠지면 관련 주식들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그 주식을 담고 있는 다른 ETF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공정하게 반대쪽 시각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도 짚어드려야겠죠. 반론 첫 번째예요. 이번엔 다르다. AI는 메타버스와 달리 실제 수익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메타버스는 사실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AI는 달라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 반론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반론 두 번째예요. 신탁 원본액이 크다는 건 기관이 믿는다는 뜻이다. 이것도 맞아요. 특히 타이거 우주테크 ETF에 300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오기로 한 금액이에요.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신호예요. 반론 세 번째예요. 장기 투자자에겐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에요.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AI 반도체와 우주테크 테마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이 단기 고점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진입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반론은 모두 합리적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이 ETF를 사지 마라가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뭘 사는지 알고 충분한 맥락을 이해하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무서운 딜레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ETF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사잔이 이미 올라 있어서 비싸고 안 사잔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테마형 ETF 앞에서 항상 마주치는 출구 없는 딜레마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 딜레마가 의사결정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공포, 포모라고 하죠.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결국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시점에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요. ETF 운용사는 이 심리를 알고 있어요. 테마가 달아오를 때 ETF를 내놓는 타이밍 자체가 그 공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ETF는 상품이다. 상품은 팔릴 때 나온다. 팔릴 때가 반드시 살 때는 아니다. 운용사가 지금 이 ETF들을 내놓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신규 상장 ETF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라는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증권 앱에 뜨는 광고, 신규 상장 ETF, 지금 투자하세요 라는 멘트를 본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구조예요. 운용사가 자금을 모으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들이미는 상품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샀다가 고점에 물리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 생활비, 여러분 노후 자금, 여러분이 땀 흘려 번 그 돈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소개한 5개 ETF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A. 레버리지 성격이 가미된 1QK 반도체 탑2 플러스. 위험하지만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른다. B. 채권이 섞인 1QK 반도체 탑2 채권 혼합. 덜 오르지만 충격 완화 장치가 있다. C. 규모가 제일 큰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기관 신뢰도가 높지만 스페이스X 직접 투자는 아니다. D. 테마는 정확한데 규모가 작은 코엑트 AI 메모리 반도체. 방향은 맞지만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다. 2. 하나도 안 산다. 3년 뒤 다시 본다.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어떤 답도 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유가 있는 선택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신탁원 보nek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전에 약속한 돈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 기관들이 ETF에 돈을 넣고 나서 얼마 만에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빠져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 기관이 ETF를 사는 이유와 개인이 ETF를 사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영원히 기관의 출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이 가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